내 인생의 쉼. 기억하시죠? 제주 쉼터. 제주 쉼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광사들이, 여행사들이 자기들끼리 다 옵션을 정해놓고 이 패키지, 이 옵션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주 쉼터는요 할인한 거, 렌트카, 숙소, 택시관광, 버스 관광까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그건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 노하우, 제주 쉼터가 확실합니다. 하여간 제주 여행의 A부터 Z까지 그 제주 쉼터한테 연락합니다. 바로 해주니까 놀랍습니다.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터 관광라이트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오늘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벌써 이제 10월도 이제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순이죠. 예. 벌써 이렇게 10월도 가면 2달만 남았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요. 내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말 MB도 구속하고요. 그 어려웠던 MB 수사가 중요 고비를 넘겨서 MB도 구속됐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그 1월 1일부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벽두 그 신년사부터 시작된 이국면 정말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남북 화해 평화 무드, 4.27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9월에 평양 정상선언이 있었고 그 사이 또 6월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하여간 올 한 해는 혁명에 혁명을 거듭했던 그런 한 해였고요. 내년에는 뭐 이 국면이 계속 연장이 돼서 새해에도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이 쪼그라든 한국 정치판이 어떻게 또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채비를 하느냐, 여기 또 관심사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또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 특히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정치 상황, 기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이 뭐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는 뭐 이렇게 위기를 잘 돌파하나 몰라요. 뭐 이러다가 어쩌다 큰 거 하나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곡절들을 하나하나 헤쳐오면서 내성이 생겼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뭐 우리가 순결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일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다. 또 이러면서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그런 뭐 의혹이나 뭐 스캔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몇 가지는 뭐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고 아직 몇 가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사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이긴 해서 뭐 크게 뭐 사실 뭐 충격적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무슨 형수 욕설이라는 뭐 빼박 증거가 있긴 하지만은 전에 그 이재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경상도에서 매우 가난한 계층들끼리는 또 광주 대단지에 옮겨서 살았을 때는 그런 언어들이 일상의 언어였다. 그 때문에 뭐 보면 뭐 정말 고지식하고 또 뭐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한테는 어머 천한 것들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게 정말 뭐 밑바닥부터 올라왔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해하려는 또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뭐 경기도지사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재명을 정점으로 지금 여권은 뭐 들썩들썩거리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유시민 전 장관이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나왔는데 본인은 뭐 차기에 공직선거에 안 나가겠다. 또 공직에서 불러도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주변 측근들까지도 이건 유시민이 정치에 다시 복귀합니다. 측근들은 뭐 유시민이 그런 말을 해도 이건 뭐 정계에 복귀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향후 이제 진짜로 정치 일선에 나설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죠. 재단 이사장의 손은 벗어나는 영역 같아요. 그걸 국민들이 소환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2년 4월에 김용민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진짜 딱 요 대목까지는 뭔가 정통 팟캐스트 같아. 그러니까 정통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하시죠.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밑자락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네. 이게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광고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네, 요새 뭐 광고만 하니 댓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밑자락을 깔았습니다. 네. 뭐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한마디만 더 할게, 한마디. 다음 대선은 그래서 유시민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유시민의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김갑수 문화평론가가. 김갑수 평론가가. 저도 이 흐름대로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재명 지사가 잘나서, 혹은 뭐, 유시민 이사장이 훌륭해서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막, 이 전선이 형성돼 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대로 본다면은, 유시민 대 이재명 대 유시민의 그 구도로 갈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길 원치 않는다면은, 이재명 지사를 너무 띄워주면 안 돼요. 반대파들이. 너무 띄워줘서, 너무 부각이 된 면이 있습니다. 저도 제압을 하고 싶다면 한 방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것들이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뭐 정성근 기자 말대로 수년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뭉쳐서 막 압박을 가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반대편도 뭉칩니다. 자연스럽게. 선거 때 자유한국당 지금 뭐 20%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선거 때 또 뭉쳐요. 뭉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뭉치게 하면은 뭉치는 쪽에서 또 외연을 넓히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연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 이재명 지사 뭐 비판을 안 하면은 뭐 찐 묻었다 이러면서 막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냥. 근데 뭐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세력이라고 볼 정도까지. 처음엔 대단했지. 네. 5월, 6월 기억해요. 그때는 뭐 나중에 뭐 여러 선거 결과를 통해서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으로 드러났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 정서는 완전히 반 이재명이었어요. 2017년 대선 때 그 경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마한다는 전제로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걸 갖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그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상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는 지지 의사를 표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저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제가 이재명을 찍었다고 했지만은 그건 선거 인프라고. 그런데 뭐 그냥 아주 지레짐작 김용민이는 이재명 편일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비난을 해대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나를 비난하는 걸 보면은 자기 편으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점점 외연이 좁아지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가 뭉쳐진 쪽은 뭐 그분들 보면 상당수가 포지티브 캠페인 한단 말이지. 네. 이재명이 지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적 청산 이런 그 적폐 청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 못하게 발목 잡느냐 이러면서 호소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이재명 지사 반대 투쟁하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열심히 개혁하잖아요. 고마운 면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저는 비판할 수는 있죠. 이재명 지사. 비판받을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은 기승전 이재명 비판. 이런 어떤 논리 구조라든가. 그게 바로 외연을 축소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라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용희 PD 얘기하는 거에 잠깐 덧붙이면 저는 유시민 대 이재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은 유시민 이사장은 분명히 그 상수가 될 것 같아요. 유시민은 딱 박아놓고 그 외에 이제 누가 될 것이냐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도 강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고 이재명 지사도 강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하여간 그때도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네. 사연구조 당원으로서 황교안 전도사. 황교안을 밀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전도사, 같은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환원 라이트 클럽 바로 첫 번째 광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퀴가 달리는 펌상치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디지털 컨벡션 히터. 히터예요, 히터. 네, 히터. 이 디자인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브랜드가 보랄.
네. 보랄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보랄. 예. 제가 이거 광고 이거 용지를 보는 순간 상표명을 보고 이건 좀 망했다. 뭘 망해? 상상하지 마.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남성분들이 많이 살 거예요. 왜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다 이거 구매할 겁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불알이 따뜻해집니다. 이거 키면 불알이 따뜻해져요. 난 설마 점에 드실 때 했는데. 불알이 많이 따뜻해져요. 상표 듣는 순간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에 말이죠. 여러분 소음과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하면은 왜 예전에 그 석유 골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네. 이거는 소음과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내장된 알루미늄 방열판이 열을 확산시켜가지고 소음과 냄새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멋지죠? 한번 세워보시죠. 이게 그렇죠. 예. 아이고 보십시오. 불알이 보이죠? 막 그 불알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정말 3단계 온열 조절 기능하고 1시간 단위로 저 좀 가려주세요. 24시간 온오프를 이렇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리모컨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사이드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사이드. 여기 사이드가 여기가 이 사이드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죠? 네. 예, 여기 이제 여기로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눕힙시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정말. 보랄 루피입니다. 보랄을 눕혔어요. 보랄을. 보랄.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습기 많은 화장실에서도 그냥 보면은 물기가 또 내려앉으면은 이게 부식되거나 혹은 맞습니다. 방전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누전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려하죠. 근데 이게 달라요.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요. 이게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러면 동파 방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기계가 지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자력으로 이렇게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튀김물 때문에 동파될 염려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겨울철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추운 화장실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의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맞아요. 물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찬물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겨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샤워물 끄는 순간 바로 이제 엄동설안이 오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동형 바퀴가 있는데, 이게 말이죠. 이거 떼어내면은 벽걸이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고예요. 미리 선물하시죠. 미리. 보랄. 정상근 씨 보랄 선물하겠습니다. 민동기 씨 보랄 선물하겠습니다. 예. 이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가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터넷 판매 가격으로 단위가 어떤지. 그리고 김용민닷컴의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바뀔 정도. 단위가 달리고 인터넷 최저가 맨 앞자리하고 김용민닷컴의 최저가 김용민닷컴의 앞자리하고 또 달라요. 앞자리가 다릅니까? 김용민이 더 싸다는 얘기지. 김용민닷컴. 숫자 자체가 다릅니까? 역시 이 쇼핑몰이 보랄 전문이다. 불알 자지. 뭐라고요? 불알 전문, 자지 전문. 그게 무슨 말? 아니, 야왕은 자지에 좋은 겁니다. 자지에 좋아요. 그걸 모르셨나? 그렇습니다. 무차 설명을 해도 기억을 못하나? 사람들이. 자, 여러분,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 많은 사랑 바라겠고요. 겨울 보랄이 따뜻해야 만사가 따뜻해요. 이거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일부러 기업 제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보랄. 여러분. 다음 보랄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보랄이고요. 삐오랄이 아닙니다. 삐오랄이 아니고 보랄입니다. 보랄. 아셨죠? 보랄 헤어드라이기 나올 것 같아. 다음 주에요. 거기 말린. 그것도 필요하겠군요. 뭐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헌은라이트 클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동기 국장님 뭘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몇 번 언급한 네. 과연 이분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박준동, 예.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경영진 입장에서는 박준동 노조위원장이 계속 준동하는 걸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이름 자체가 박준동. 예.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근데 역시나 지금 노조위원장이 불신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그 조선일보 그 탈북민 기자 출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부에서 취재 가지 말라고 했던. 찍어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풀 기자에서 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일단 강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일날 풀 기자단에서 일단 배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저는 그 조선일보라든가 아니면 통일부 기자단, 심지어 뭐 신문협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협회에서 나온 성명서를 제가 쭉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엔 동의는 안 합니다. 하지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황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선일보 노보에서 박준동 노조위원장이 통일부 조치를 비판을 하면서 이제 우리 기자들은 그럼 잘못이 없냐? 조선일보도 좀 잘못이 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잘못이 있냐면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남북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보내는 게 협상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예리하네요. 진짜 우리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 한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의 이런 견해. 왜냐하면은 생각해봐요. 남북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월북한 사람이 취재하러 왔다고 치면은 이거 매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승훈 평론가랑 금요일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그 취재진으로 남한을 계속적으로 비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그러면서 체제를 비판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취재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는 그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하지 않았겠냐.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어찌됐든 좀 비판받을 소진이 있지만 통일부의 그런 취재 협조 요구가 전혀 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아마 북측에 문의를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북측이 뭐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뭐 일론지하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남북회담 취재가 중요합니까? 남북회담이 중요합니까? 남북회담이 중요하면은 남북회담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취재를 안 하면 뭐 안 되는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조선일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요. 제가 통일부를 출입하는 기자가 그 기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다른 기자도 많잖아요, 조선일보에. 네, 조선일보가 원래부터 이런 남북대화나 남북화해협력 무대에 대해서 애초부터 야지를 놨던 신문이기 때문에 이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담에 어떤 그런 불편한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 의도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통일부의 조치는 뭐 사람에 따라서 혹은 매체에 따라서 언론에 따라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 조선일보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조선일보는 그걸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준동 조선일보 노조위원장도 노부에서 통일부 조치를 비판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아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그런 협상 상대가 이 기자를 보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노부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비판했어요. 조선일보 조치를 비판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겨서 박준동 노조위원장을 날려야 된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박준동 위원장 날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 아니에요? 뭐 날려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아직 안 나갔지만 일단 정치부 기자들이 그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노부에 실린 것은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노조위원장 박준동 노조위원장이 어떤 독단적인 판단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의 입장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실화라고 있어. 아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조선일보 사측을 비판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겁니다. 서로 멀티플한 사고를 함으로써 혹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따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견제기관은. 그러니까 저는 이 노보에 실린 박준동 노조위원장의 이 글을 가지고 노보에 실린 글을 가지고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하고 또 박준동 기자랑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약간 그 공방 같은 걸 했나 봐요. 예. 저는 그 공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박준동 노조위원장 견해에 더 공감을 했거든요. 박준동 노조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노보는 공론회장이다. 조합원들이 들어볼 만한 가치 있는 의견이라면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글을 기고하고 반론할 수 있다. 다수 생각, 그러니까 조선일보 어떤 조합원들 다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사주 심기를 거스른다고 해서 노보의 글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없다면 공론은 형성될 수 없다. 아, 이게 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방금 했던. 그렇죠. 묻어가기. 그 논리보다 내게 더. 근데 그 노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그 당신들이 항상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하고 조합원들이 박준동 노조위원장을 비판을 하니까 박준동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날 탄핵하거나 불신임 투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그 노조 대의원들이 22일 대의원 회의에서 아마 이게 업데이트 될 시점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결과가. 예. 근데 그 대회에서 이제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불신임 투표에 뭐 할지 탄핵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이 상황을 보면서 뜨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노보에서 박준동 위원장이 이제 계속 노보를 발행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내 비정규직 문제도 거론을 했고요. 세습 문제까지. 세습 문제도 거론을 했고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것도 비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쉴드 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비판을 했을 때 조선일보 그 조합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별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경영진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통일부 그 기자단의 어떤 그런 탈북민, 조선일보 탈북민 조처에 대해서 노보가 한마디로 이제 조선일보와 통일된 어떤 의견을 안 보인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노조위원장을 비판을 하는 거. 뭐 지면 사유화라든가 세습 문제 이런 거 비판할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조선일보 조합원들하고 기자들은. 근데 지금 탈북민 기자 이렇게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론을 제기를 하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 기자도 노조원인데. 그렇죠. 이 노조원을 이른바 뭐 디스하는 그런 글을 왜 이렇게 함부로 싣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디스가 아니지 그거는 본질과 전혀 네, 상관이 제가 없는 봐도 거죠. 그거는 그 탈북민 기자를 비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통일부 조치도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좀 되돌아볼 문제도 있다. 우리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노보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참여에 또 한마디만 더 붙이면 통일부 기자단하고 이 조처 통일부를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취재 자유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과연 그런가요? 그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언론 탄압이고 취재 제한 조치냐? 나는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단이 진짜로 왜 저는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언론 시민단체도 그렇고 언론 노조도 그렇고요. 이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기자단이 도대체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온 적이 있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해직 기자 양산되고 언론인들이 징계받을 때 기자단 차원에서 무슨 성명서 하나 나온 것 같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기자단 뭐 툭하놓고 얘기해서 얼마나 수많은 오보가 지금까지 쏟아졌어요. 그 오보 쏟아졌을 때 통일부 기자단이 사과 성명 하나 발표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KBS가
그 단독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조선일보. 박근혜 청와대랑 짝짝꿍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사 압박해가지고 결국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을 출입하고 있는 그 기자단의 기자다. 그럼 나는 조선일보 해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런 뭐 입장이라든가 뭐 기자단 차원에서 내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기자단 차원에서 무슨 언론개혁이라든가 자성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제대로 낸 적이 없으면서 이 조그마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치단결 진보 보수 구분 없어. 그냥 기자단 이름으로 거의 뭐 한 사람 빼놓고 다 들어갔더만 이번에 통일부 기자단. 네. 저는 이런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독립 집단끼리 그렇게 뭐 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여기서 빠지면은 뭐 소외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름 올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왜 기레기라는 소리를 집단적으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저는 기자단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언론 개혁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하여간 강효상 때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식 논란 보도가 나갔어요. 신경민 민주당 의원 이야기로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의 그만둘 무렵이었는데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나요? 편집국장. 예. 그 사람한테 자료를 넘겼고 그게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 논란이 되니까 이거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특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자들이 나중에 무슨 상 받을 때 우리 강효상 국장님이 고비 때마다 물어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문자를 보낸 거에서 드러나듯 이렇게 또 금융위가 청와대가 조선일보에다가 자료를 물어다 주고 그렇죠. 강효상 편집국장 취재의 조선일보는 이걸 보도를 했고 결국 그래서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1%를 내리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했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자가 싸지니까 가계부채가 또 게다가 또 이런저런 대출제 싹 없애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 성대모사를 좋아합니다만. 제가,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한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했다면은, 제가 동대구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동대구역 얘기는 안 했어요. 여간, 그렇게 해서 가계빚이 1,500조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런 조선일보, 이게 박근혜 정권의 하청 신문 아닙니까? 거의 그랬다라고 봐야죠. 이게 뭐 2번이나 걸려 있으니까. 해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또 그렇게 또 조선일보 화끈하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밀어받고 밀어주고 또 띄워주고 서로 그랬던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운영의 한 주체였다라고 봐도 좀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언론이 아닌 거야. 뭐 이런 자들이 무슨 취재를 한다고? 취재가 아니라 회방을 하려고 하는 거겠지. 언론기관을 빙자한 정치단체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나는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지금 걸려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대법원 출입하는 기자단 혹은 법조 출입 기자단 이런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사법농단과 지금 관련돼서 조선일보와 연루된 그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혹 제대로 파헤치라고 무슨 성명 하나 나온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한국은행 이거 이 정도 사안 되면 조선일보 강효상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긴 하지만 당시 그 경제부 기자는 물론이고 강효상 의원하고 조선일보도 자체 진상조사 내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한국은행 출입기자단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 해명을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조용하잖아요. 예. 그냥 아예 그냥 뭐 기자단 자체라는 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뭐 그런 거는 뭐 따로 이렇게 기자단이 모여서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기니까 그냥 애초에 기자들이 거기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네. 보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선일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본보기로. 하나 없애면은 뭐 그냥 뭐 한 수년 동안은 그래도 언론이 정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동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사실상 한 축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는데 거의 뭐 여기 그 조선일보가 그 박근혜 후반부터 뭔가 TV조선에서 이제 최순실이 터뜨리면서 뭔가 이 정부와 이제 선을 딱 지려고 하고 또 만약에 이게 촛불로 이어지지 않았으면은 조선일보가 뭔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대로 또 한 번 반기문이 세워가지고 밀어주려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조선일보를 뭐 사실 정권이 뭐 문 닫게 한다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할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떡하냐?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시민적 역량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안 보는 거. 두 번째로 뭔 얘기가 나오더라도 리트윗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무슨 기사가 나오던 간에 쌩 까버리면 됩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기사를 열심히 써도 전혀 이게 사회적인 반향이 없을 때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일보는 약발이 다 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용해 먹을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수교에 붙어버렸죠,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시민적인 압박도 중요한데 이런 심각한 기사가 터지지 않습니까? 계속 조선일보와 연관된 기사가. 근데 다른 언론들이 안 봤잖아요. 취재도 안 하고. 이게 나는 이 강력한 그 어떤 틀거리 가운데 하나가 기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자단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나는 묻힐 것 같아. 돈도 많아. 그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그럼요. 언론사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돈들이 많습니다. 그 영향력은 제로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할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돈을 들여서 그렇게 재벌로부터 삥 뜯는 게 좀 있구나. 재벌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운영하는 언론 그 존재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요새 뭐 광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기자단이 뭐 어느 부처에 형성되든 뭐 그냥 회비는 얼마 안 비싸요. 회비는 안 비싼데 그들만의 어떤 그 진입장벽 카텔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료들 어느 부처나 그렇죠. 뭐 어떤 기자들이나 자유롭게 접근을 해서 취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언론사가 가입을 할지 말지 이거를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건방진 일이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랑 기자단의 어떤 그런 그 운영 이게 기득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자단이 징계로 확실하게 때리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엠바고 깼을 때. 엠바고. 징계 확실하게 때리거든요. 네. 그런 거 징계 때리지 말고 이런 엄청난 의혹이나 오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징계를 때려야죠. 그 운영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권한 유착 이런 부분들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자단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언론 보지 말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양심 있는 언론들 뭐 그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같은 우리가 봤을 때 시민의 품을 떠난 언론들은 아예 링크도 하지 말고 공유도 하지 말고. 요즘 진짜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은행 기사 같이 KBS가 지금 역할을 그렇죠. 찾아주고 있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고요. 네. 공영방송이 이런 보도를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보완해 주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영방송이 때론 권력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것들 뭐 파업 때 도와줬더니 뭐 이렇게 배만 때린다 이러지 말고 또 한겨레가 또 아이고 한걸레실도 한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 물론 그들도 역시 견제가 필요한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오로지 찬양만 하고 그러면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KBS나 MBC나 그리고 한겨레 경향 같은 이른바 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아는 언론, 정론을 아는 언론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비교적 아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좁아져요. 아, 쟤네들은 문바 언론이구나. 이렇게 아주 낙인이 박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언론의 기능 중에는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한다고 뭐 죽어라, 조선일보처럼 죽어라 하는 그런 비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때로는 수구 언론들하고 좀 차별이 없는 그런 아쉬운 실망스러운 기사도 있지만은 그런 거 자체를 하지 않도록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 기능을 말살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일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도 좀 문호를 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언론은 언론들의 역할을 하고 또 시민들 나름대로 뭐 견제를 하고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면서 피드백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를 비판할 때는 특히 여당 비판할 때는 기성 수구 언론들이 하는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면 안 되고 정말 이게 비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인지 따져보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휩쓸려가서 비판했다가는 시민들의 매서운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서울 메트로인가요? 네. 그 비정규직 문제에서 한겨레가 그냥 한 면을 다 털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팩트 관점을 체크를 봐야 했죠. 되는가. 네. 근데 그 기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근데 같아요. 수구 언론들은 다 그냥 아예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어, 그거는. 네. 그건 매도를 하기 바쁜데, 그래도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좀 더 들여다본 다음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비판받을 소지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수 언론이 때리는 식으로 완전히 무슨 쓰레기 집단 이런 것처럼 묘사를 해놨잖아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나마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한겨레가.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부 비판을 할 때 틀린 사실을 갖고 비판하거나 언론의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비판을 할 때는 매섭게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비판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아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판받을 때는 비판받아야죠. 네. 그럼요. 더 나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